자, 오늘 교재 73페이지, 72페이지, 조선의 이제 네 번째 말이 황국정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선의 이제 붕당정치, 조선이 이제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정점을 찍는 붕당정치에 대해서 네 마디로 나눠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붕당정치의 마지막 마디가 뭐 하던 시기였냐면, 그 조선 정치의 마지막 마디가 자, 예송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서인과 남인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경쟁을 갖다 시작하는 모습을 두 차례 예송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송이라는 서인과 남인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더 심화되는 거예요. 요 시기 때까지만 해도 원래 원칙대로 공존이라는 원칙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애들이 경쟁을 했는데 황국 정치로 가면 그 공존의 원칙을 버리고 애들이 승리한 붕당이 패배한 붕당을 갖다 몰살시키려는 모습까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황국 정치예요. 붕당 정치 마지막에 등장한 서인과 남인의 본격적인 경쟁이 심화되면서 황국 정치로 이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본질은 있죠. 두 차례 예송이랑 본질은 똑같아요. 서인과 남인의 경쟁이라는 겁니다. 1차 예송, 2차 예송, 그리고 그게 이제 세 차례 황국으로 연결이 돼 가는데, 자, 위에 쪽 포인트들은 서인이 집권했을 때 시기예요. 그리고 아래쪽 포인트들은 남인이 집권했을 때 시기예요. 서인과 남인의 경쟁이라는 측면에는 두 차례 예송이랑 세 차례 황국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 둘 때는 아직까지 이제 공존의 원칙이 지켜지는 거고, 요 시기 때는 이제 공존의 원칙을 버리고 승리한 붕당이 패배한 붕당을 몰살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 1차 예송이 기예송, 2차 예송이 갑인예송, 서인이 승리했죠. 1년설. 그리고 갑인예송은 남인의 1년설이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배울 이제 3대 황국,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3대 황국을 배울 거고, 요 시기 때는 서인이 승리한 시기, 요 시기 때는 남인이 승리한 시기, 요렇게 이제 구별해 주시면 돼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서인이 승리해서 남인은 몰살된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명칭들을 여러분이 이제 구별하고 암기할 수 있어야 돼요. 순서들을. 그 암기하기 위해서 있죠. 요렇게 암기를 하세요. 두 문자를 따주세요. 기갑, 경기갑, 기갑, 경기갑. 자, 완벽하게 암기하지 말고 있죠. 중간에 이제 경자가 끼어 있어요. 경계할 때 경자를 갖다 떠올리세요. 중간에 경계가 있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경계 앞에 기갑이 한번 나오고 경계 이후에 기갑이 반복돼서 나온다 해서 기갑, 경기갑 이렇게 암기하면 암기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좀 똑똑한 학생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이 기예송이랑 기사왕국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자, 두 번째 글자는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자 나오고 뒤에 예송이 붙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자 나오고 뒤에 황국이 붙기 때문에요. 어쩌다 한번 제가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요 황국이라 예속이 빠진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조차도 있죠. 뒤에 서술의 맥락을 보면 이게 예송인지 황국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 들어가는 예송이 나오면 첫 번째 예송, 그리고 기자 들어가는 황국이 나오면 황국 중에 두 번째 황국, 이렇게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완벽하게 이름을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갑, 경기갑만 암기를 하시면 서인과 남인에 있죠. 예송부터 황국까지 그 이름, 명칭을 갖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차례 예송에서 시작됐던 서인과 남인의 경쟁을 있죠. 세 차례 황국에서 한번 완성을 갖다 시켜보겠습니다. 자, 예송 때까지만 해도 둘이 공존의 원칙이 지켜졌어요. 근데 그 공존의 원칙을 버리고 있죠. 이제 승리한 붕당이 패배한 붕당을 몰살시키는 형태로 경쟁이 심화된다고 했어요. 그 심화된 배경은 무엇인가? 1번 보시면 조선 후기 신분제 동료에 따른 양반수의 급증.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있죠. 여러분 사회사 가면 정확하게 배우실 건데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신분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단상제라는 조선의 4계층의 신분제가 조선 후기로 가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양반이 엄청 귀해요. 조선 전기까지 양반하면 있죠. 100명 중에 한 5명, 10명밖에 안 돼요. 엄청 귀한 존재예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개나 소나 양반이에요. 한 동네에 많으면 60%, 70%가 양반이에요. 가짜 양반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면서 신분제가 이제 동료되고 양반수가 급증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양반수의 급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이제 관직은 제한되어 있는 데 있죠. 관직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관직 경쟁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황국, 일당 독재적 현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 관직을 얻기는 어려워졌어요. 경쟁이 치열해져서. 근데 그 관직을 얻기만 하면 얻을 게 많다는 거예요. 떡고물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 가면 조선의 경제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직을 얻기만 하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떨어지는 떡고물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또 이 황국으로 갔다가 부축이었던 왕이 이 시기 때 등장하게 돼요. 숙종. 좀 특이한 캐릭터의 왕이에요. 보통 왕 하나가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통치를 하는데 숙종이라는 인물도 거의 한 50년 가까이 통치했던 왕 2명분을 통치했던 인물이에요. 소년, 그 초딩 때 왕이 되는데 보통 초딩 때 왕이 되게 되면은 수렴청정에서 엄마라든지 할머니들이 통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숙종은 되게 똘똘해가지고 있죠. 초딩 때부터 지가 직접 통치를 했던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되게 똑똑하고 그리고 이제 욕심도 왕권의 욕심도 많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숙종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황국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 부추기냐면 서인, 남인 두 개 분당이 있죠. 서인이 자기 말을 잘 듣고 남인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있죠. 서인과 손을 잡고 남인을 혼내주는 거예요.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인이 또 자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남인이랑 손을 잡고 서인이랑 또 몰살시켜버리는, 서인을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말을 안 듣는 분당들을 갖다가 반대 분당이랑 손을 잡고 몰살을 시켜버리면서 황국을 갖다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일시적으로는 왕권을 강화시켜줬어요. 숙종의 왕권을. 근데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일당 독재 현상을 낳으면서 오히려 있죠. 특정한 분당의 권력을 몰아주는 부작용들을 갖다 나중에 낳게 되는 겁니다. 이 숙종이라는 왕이 편당적 인사 조치로 정쟁을 갖다 부추겼죠. 그게 이제 또 황국의 또 하나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이제 특정한 붕당들이 권력을 갖다 독점하는 황국 정치라는 정치의 조선 붕당 정치의 폐해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황국 정치의 색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등장하는가까지 살펴봤어요. 도입부예요. 이제 주인공들 살펴볼게요. 황국 정치하면 3대 황국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요 두 개는 이미 예송이란 이름으로 배웠어요. 요 경쟁이 이제 3대 황국으로 연결돼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황국 경신왕국, 제일 중요한 황국이에요. 별표해 주세요. 자, 황국과 예송의 경계를 이루는 경신왕국. 이 경신왕국 때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차 예송에서 누가 집권을 했어요? 서인이 집권했어요? 남인이 집권했어요? 지금 그래프상, 그림상 남인이 집권했어요. 위에는 서인, 밑에는 남인 포인트예요. 남인이 2차 예송에서 집권을 했는데 이 남인의 집권이 어떻게 보면 역사상 거의 그러니까 최초의 남인 집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인은 쪽수가 작기 때문에 제대로 집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2차 예송에서 왕이랑 손을 잡고 처음으로 한번 집권을 했던 거야. 그리고 남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허적이라는 남인의 영수 대장이 있어요. 요 인물이 있죠. 아빠 생일 파티를 갖다 엄청 거창하게 열면서 자기의 위세를 갖다 과시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근데 때마침 그 아빠 생일 파티 때 큰 소나기가 내렸던 거예요. 큰 비가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허적이 있죠. 야, 이 위기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이제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이 손님들이 다 비를 맞을 상황이요. 옛날에는 큰 실내 공간 이런 것도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허적은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명성을 자기 위세를 더 떨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꾸미냐면 숙종이라는 왕이 가지고 있던 유학, 기름을 먹인 천막이에요. 당시 이제 야외 공간에 그 야외 활동 공간 천막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왕의 큰 천막이 있었어요. 그 천막을 갖다가 그 허적이라는 인물이 사용해 가지고 야, 나는 왕의 텐트도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권력을 갖다 가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허적이 유학을 사용했던 사건이 있죠. 나중에 숙종한테 들켜버리는 거예요. 숙종 몰래 사용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숙종이 이 사건을 갖다 알고 나서 허적 건방지다면서 남인 건방지다면서 남인을 갖다 내치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경신왕국이에요. 경신왕국. 근데 내 텐트를 몰래 썼다고 신하들을 갖다 다 잡아 죽이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명분을 갖다 어떻게 만드냐면 허적의 아들을 갖다 영모에 걸어버려요. 영모에. 그래가지고 이제 남인 계열을 갖다 허적을 비롯하여 당대 남인의 가장 유명한 학자였던 윤유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둘 다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허적, 윤유 이런 인물들을 갖다 비롯한 남인들을 갖다 전부 사약을 매겨버리면서 남인한테 엄청난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신대출척 경신왕국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남인은 실질적으로 있죠. 이 경신왕국을 통해서 거의 끝장났어요.
원래 우리 붕당 정치 보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서인 그리고 북인, 남인. 북인은 이제 멸종했어요. 붕당 정치기에. 남인하고 서인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서인이 커요, 남인이 커요. 서인이 크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규모가 작은데 이 규모가 작은 쪽수가 얼마 안 되는 남인들이 실질적으로 경신왕국을 통해서 거의 뭐 한 이 정도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인은 실질적으로 거의 경신왕국 때 끝장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소론의 분열, 요 시기 때 드디어 있죠. 요 선이 형성되게 돼요. 서인이 노론과, 나이 많은 노론과 젊은 소론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경신왕국 때 남인들을 갖다가 서인들이 치는 거예요. 치는 과정에서 있죠. 세게 때리지 않은 애랑 약하게 때리지 않은 애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세게 때리지 않은 애들이 나이 많은 노론들이고 있죠. 약하게 때리지 않은 애들이 젊은 소론 계열입니다. 근데 이 노소론의 분열은 아직까지는 크게 정치적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시기 때 분열이 됐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왜 의미가 없냐면 있죠. 곧 남인의 대반격이 시작해요. 다 죽어가던 남인이 있지 않습니까? 기사회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씩,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한 번씩 죽기 직전에 해강반조를 해가지고 잠시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반짝반짝 눈 반짝반짝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죽어버리는, 돌아가시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인의 해강반조 현상, 남인의 그 기사회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죽어가던 남인이 잠시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곧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 그게 바로 이제 기사왕국이에요. 다 죽어가던 남인이 어떻게 부활을 했냐면 남인 계열의 희빈장 씨가 숙종의 마음을 갖다 얻게 됩니다. 원래 이제 숙종의 정비 중전에 있지 않습니까? 인현왕후라는 서인 계열의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인현왕후가 되게 몸이 부실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대로 아들을, 왕자를 생산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있죠. 희빈장 씨라는 여자가 숙종의 아들을 갖다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숙종 너무 이렇게 희빈장 씨 그리고 그 아들한테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을 갖다가 이제 세자 전 단계인 원자로 이제 책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희빈장 씨가 남인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남인들은 얼쑤구나 하고 찬성을 하는 거고 서인들은 결사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중전도 아닌이 있죠.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갖다 어떻게 원자로 책봉하냐면서, 그래서 이제 이 경쟁에서 결국 숙종은 남인 편, 희빈장 씨 편을 들어줬고 있죠. 결국 이제 남인이 부활을 하고 서인이 축출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서인이 축출되는 과정에서 서인을 상징하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되면 노론을 상징하는 전설적인 인물이 사약을 받게 돼요. 그게 송시열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나중에 유학사 보면 엄청 여러 번 보게 될 거예요. A급 인물입니다. 송시열, 서인과 노론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송 논쟁도부터 해가지고 황국 때까지 서인, 노론을 지배했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이제 희빈장 씨에 의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사약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인 계열 쫓겨나고 있죠. 서인 계열 왕비인 인현왕후도 쫓겨나고 장희빈이 왕비가 되게 돼요. 남인이 재집권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남인이 쪽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권력을 쥐어줘도 있지 않습니까? 유지를 못해요. 힘이 없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이제 깎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있죠. 다시 서인에게로 권력이 넘어가게 돼요. 희빈장 씨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아름답다고 기록된 2명의 여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되게 외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희빈장 씨가 숙종의 연상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인이라도 세월은 이길 수가 없죠. 미모가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숙종이 이제 희빈장 씨한테 실증을 내고 어린 숙빈채 씨라는 후궁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장희민이라는 인물이 이 숙빈채 씨를 갖다 괴롭혀요. 곤장도 때리고. 이걸 보고 이제 숙종은 야, 이 희빈장 씨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숙빈채 씨를 갖다 다시 중전 왕비로 만들라니까, 문제는 뭐냐면 숙빈채 씨는 신분이 너무 낮은 거예요. 궁녀도 신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궁녀 신분들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궁녀 중에 노비급인 있지 않습니까? 무수리 출신이에요. 무수리가 뭐 하는 애들이냐면 왕이나 왕비 발 닦아주는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풀 뽑고 발 닦아주고 이런 애들. 원래 인현왕후 발 닦아주다가 나중에 인현왕후 쫓겨나고 나서 얘가 이제 숙빈채 씨가 숙종의 발을 닦아주다가 이제 숙종한테 간택이 됐던 거예요.
가지고 이제 얘는 아무리 생각해도 왕비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숙종이 고민하다가 결론을 낸 게 이 숙빈채 씨랑 인현왕후랑 친하거든요. 원래 인현왕후 발 닦아주던 애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인현왕후로 갖다가 다시 이제 불러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굴마담으로 중전으로 앉혀놓고 숙빈채 씨랑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현왕후로 갖다 다시 복위시키려고 숙종이 이제 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인은 당연히 결사반대죠. 그 다음에 이제 서인은 찬성이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 경쟁을 했는데 이 당시는 숙종이 워낙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숙종 마음대로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현왕후가 결국 복이 되고 있죠. 서인이 복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남인은 이제 완전 몰락합니다. 남인은 이제 이 갑술 황국을 통해서 있죠. 완전히 이제 붕당으로 가치가 소멸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사왕국하고 갑술왕국은 이름 조금 쉽게 외우는 팁이 있어요. 남인이 기사회생하였다. 그래서 이제 기사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갑술왕국은 숙종이 갑자기 술 먹고 이제 변덕을 부린 거예요. 숙종이 이제 특징이 되게 좀 보니까 변덕이 심해요. 그러니까 여성 편력도 심하고 붕당에 대한 변덕 심하고 이게 이제 숙종이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술 먹고 변덕을 부린 거예요. 숙빈채 씨 인현왕후 불러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3대 황국이 결국에는 서인의 승리로 마무리 마침표 찍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인이 결국 승리했어요. 서인이 승리하고 난 후에 이제 서인 내부에서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원래 이 노소론이 형성이 됐던 거는 있죠. 요 W자 라인에서 요 시기에 경신황국 때 노소론이 분열이 됐다고 했어요. 근데 남인이 곧 집권하기 때문에 남인에 저항하기 위해서 얘들이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손잡고 있었던 거예요. 손잡고. 근데 이제 남인이 이 시기 때 이제 갑술왕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거의 붕당으로 가치를 갖다 소멸하게 돼요. 이 이후에 등장하는 남인들은 붕당이라기보다는 개인으로서 뛰어난 남인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서인 내부에서 이제 본격적인 노론과 소론의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노론과 소론의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자, 노론은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서인 중에서도 기존의 기득권들이요. 그리고 소론은 서인 중에서 좀 젊은 계층들이요. 이 둘이 이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왜? 송시열과 그 수제자인 윤증이 다투었던 겁니다. 원래 송시열의 수제자가 윤증이에요. 둘이 같은 선이었어요. 근데 송시열이 윤증의 아빠를 갖다 엄청나게 깐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윤증과 송시열이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결국 송시열이 윤증의 아빠를 갖다 깐 이유가 뭐냐면 윤증의 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남인이랑 되게 친했어요. 남인이랑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남인의 우호적인 윤증의 아빠가 송시열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송시열이 윤증의 아빠를 갖다 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둘이 나눠진 이유는 뭐냐면 있죠. 남인에 대한 태도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나이 많은 노론들은 남인들의 강경한 태도, 남인들을 갖다가 제거하자는 강경한 태도, 그리고 젊은 윤증계열은 남인에 대해 온건한 태도, 이런 남인에 대한 태도 때문에 결국 노론과 소론이 나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나뉘는 과정에서 이제 나이 많은 노론들이 있죠. 권위가 있는 이라는 인물을 갖다 선생님으로 데려가요. 붕당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이를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젊은이 있죠. 윤증 같은 소령들은 이의 절친이었던 송훈이라는 인물을 갖다가 스승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노론과 소론이 이제 분열되고 나서 있죠. 원래 노론은 서인을 이끌던 인물이에요. 서인을 이끌던 인물. 근데 이 노론이 그 서인을 이끌던 노론이 노론 소론 분열되고 나면 약간 성향을 갖다 바꾸게 돼요. 기존 서인들이랑은 성향을 좀 바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새로운 성향들을 갖다 보여주냐면 기존 서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효종 때 여러분 확인하셨듯이 북벌론 외치면서 군사력 육성해서 북벌하자 이런 거 외치던 거 주도하던 인물이 송시열 같은 인물이에요. 북벌론 처음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효종 때. 그런데 이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이 요 숙종 때쯤 되면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제는 우리 북벌 같은 거 하지 말고 민생 안정을 힘쓰자 이런 목소리를 내요. 이런 목소리. 그리고 뜻밖의 있죠. 원래 이 노론의 라이벌인 소론이 있지 않습니까? 북방개척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북방개척이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북쪽 땅을 차지하자 이런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송시열이 원래 북벌을 주장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북벌을 할 생각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기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벌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얘들은 이미 국내에서 군사적 기반을 갖다 확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군사적 기반이 필요 없어. 그래서 얘들은 이제 군사력 이런 거 하지 말고 민생안전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소론은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랑 경쟁을 하려면 새로운 군사적 기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북방개척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여기는 안 남아있지만 남인들도 있죠. 아까 사약을 받았던 윤유 같은 인물이 있죠. 이런 인물들이 북벌을 갖다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황국 정치기 때 이유가 뭐냐면 요 서인이랑 경쟁하려면 얘도 그렇고 얘들도 그렇고 군사적 기반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얘들이 군사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황국 정치에 가면 서인이 아니라 남인 소론 계열에서 북방개척이라든지 북벌 외치면서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 노론이 있지 않습니까? 노론이 또 하나의 변화는 학문적 성향이 좀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노론의 송시열이라는 인물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성리학을 절대화하는 학문적 성향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리학의 절대화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자란 인물, 성리학을 만든 인물을 갖다 절대시해서 주자가 했던 얘기를 갖다 고지고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성향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성향이 송시열한테 등장하게 되냐면 있죠. 요 앞전 시기에 서인이 있지 않습니까? 남인한테 몇 번 발린 적이 있어요. 남인한테. 왜 발렸냐? 지네가 세력이 몇 배나 세고 정치적 권력이 훨씬 더 센데 왜 남인한테 그 권력을 갖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나? 남인의 선생님이 이태계 이황이라는 인물인데 조선 최고의 정통 성리학자예요. 동방의 주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조선의 최고 정통 성리학자예요. 가지고 학설 논쟁에서 정통 성리학자인 이황의 학설에 밀려가지고 서인이 한 번씩 힘이 없는 남인들한테 권력을 갖다 빼앗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송시열은 이런 현상들을 갖다 막기 위해서 남인을 갖다가 누를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황이 동방의 주자라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주자를 모셔오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황의 제자들이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너네 선생님이 뭐라 했던 주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자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황의 학설을, 이황의 제자들을 갖다 학문적으로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리학의 절대화, 주자학의 절대화, 성리학의 경직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얘가 이제 워낙 너무 경직되게 주자말을 그대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소론 애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아요. 성리학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해 차원이에요. 이해하시면 이제 크게 암기할 게 없는데 이해하려면 한 2번 정도는 들으셔야 될 거예요. 쉬운 논의는 아닙니다. 성리학이라든지 사상과 관련된 논의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철학적 기반이 좀 갖춰져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철학적 기반이 갖춰진 학생이 많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W자 다음에 그 서인과 남인의 경쟁 다음에 서인 내에서 노소론의 경쟁이 본격화된다고 했는데 이 노소론의 경쟁은 일단은 심화 영역이에요. 심화 영역이에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결국에는 이제 요것도 이제 완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90점 이상 여기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그 고난도로 가기 위한 있죠. 일단 뼈대만 잡아도 들어갈게요. 나중에 이제 숙종 후반부 그리고 그 희빈장 씨의 아들이 있죠. 경종이 왕이 됐던 요 시기 때 노론과 소론의 경쟁이 본격화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건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신사황국이라는 사건, 두 번째가 신임사화라는 사건이 있어요. 요 2개가 이제 노론과 소론이 경쟁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안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살을 붙이기 위한 이름만 우선 암기를 갖다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신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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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5만 원짜리 주인공 심사인당 있지 않습니까? 신사인당의 이름을 갖다 빌려서 순서를 암기하겠습니다. 먼저 신사, 그 다음에 신임, 신사, 신임. 뒤에 황국이고 사화고는 안 중요해요. 이거 한 번씩 바꿔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신사황국, 뭐 신임황국 이렇게 기억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3대 왕국 이후에 노소론의 경쟁이 본격화되는데 그때 신사임당이 등장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경쟁 끝에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경종,
희빈장 씨가 낳은 경종이란 아들이 갑자기 목숨을 갖다 잃게 돼요. 그리고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숙빈채 씨 있죠. 숙빈채 씨가 낳았던 연인군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조예요. 영조. 노론이 그 영조를 갖다 왕으로 만들어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영조 때부터 해가지고 영조가 이제 이 한국 정치를 갖다 바로잡으려는 모습들을 갖다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일단은 이제 한국 정치와 관련된 문제 하나 보고 연결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세기 후반 발생한 정치적 격변과 관련된 표이다. 가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세기 무시하세요. 제가 이제 조선도 끝나면 세기관가를 예쁘게 잡아드릴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의 이름을 중심으로 지금 기, 갑, 경, 응, 갑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 응은 느낌상 지금 기갑 경기갑에서 얘만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사황국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사황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인현왕후 복위의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서인이 집권하는 그 재집권하는 요 갑술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노론 영수 송시열이 사사되었다. 요게 이제 기사황국.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창집, 이희명, 요거는 좀 어려운 거예요. 노론 4대 신이 희생되었다. 이게 신사임 중 신임인데 아직까지 요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세모치고 넘어가십시오. 모르는 지식이 나와도 기본 지식에서 일단 승부를 보는 연습들을 좀 하십시오. 허족의 서자, 허견의 영모 사건이 빌미가 되었다. 허견 애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허족의 아들이 영모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황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국끼리 구별하고 그리고 황국뿐만이 아니라 황국 문제 낼 때 예송이 이렇게 끼워가지고 같이 재구성이 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서인과 남인의 경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이제 붕당 정치가 황국 정치로 이제 변질되는 모습, 일당 독재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노론이 독재를 하는 모습, 독주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마지막에 가면 이제 영조라는 경종의 동생, 그러니까 숙종의 이제 아들이 왕이 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이 영조, 그리고 이제 이 영조의 손자인 정조가 있지 않습니까? 탕평 정치라고 해가지고 이 황국 정치를 갖다 바로잡으려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황국 정치는 일당이 독재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치라고는 볼 수 없어요. 뭔가 이제 폐예요. 이 폐를 바로잡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조선에 있죠. 두 명의 이제 개혁군주가 등장해서 탕평 정치라는 개혁 정치를 펼치는 거예요. 뭐 탕평의 유래 얘기하는데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 이제 그러니까 뭐 유명한 책에 있죠. 뭐 왕도 탕탕, 왕도 평평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게 대략 어떤 이미지냐면 공평하게 치우치지 않고 고루고루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있죠. 이 탕평 정치를 갖다 처음으로 언급했던 인물이 누구라는 것은 기억을 해야 돼요. 숙종이요, 숙종. 황국을 시작했던 숙종은 있죠. 겉으로는 탕평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황국 정치를 갖다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탕평이란 단어를 숙종이 가장 먼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숙종도 탕평이란 단어랑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숙종 그리고 영조, 정조 세 명을 갖다가 구별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숙종이라는 인물이 탕평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편당적인 황국 정치를 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숙종의 편당적 황국 정치를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진짜 탕평 정치를 하는 조선 후기의 개혁군주 두 명이 등장해요. 하나가 이제 영조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정조예요. 정조. 자, 요 두 명의 캐릭터를 갖다 이제 구별해야 돼요. 둘 다 탕평 정치인데 둘이 뭔가 색깔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면 영조는 이응이랑 지내요. 이응이랑 지내요. 영조. 온건한 완론 탕평. 그 다음에 정조는 있죠. 영조에 비해서 적극적인 줄론 탕평을 펼쳤던 인물이다. 둘 다 탕평 정치인데 영조는 온건한 색깔의 탕평 정치를 펼쳤고요. 정조는 적극적인 색깔의 탕평 정치를 펼쳤다 하고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온건한 탕평책을 펼쳤다는 있죠. 이응이랑 진화, 영조의 탕평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자리 잡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가 원래 탕평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기에 왕이 되고 나면 바로 탕평교서란 걸 갖다 발표해가지고 야, 내가 탕평 정치를 제대로 한번 펼쳐볼 거야 하면서 선언을 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영조 말 무시하고 있죠. 숙종 때랑 비슷하게 치고받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정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이런 이제 위기 상황에서 있죠. 뭔가 이제 영조 마음대로 안 들어가요. 그리고 영조 초기에 큰 영조의 어떤 정치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이인자의 난이라는 거예요. 영조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돼서 있죠. 충청도 일대에서 청주성 일대에서 큰 난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이인자가 강경한 소론이에요. 노론들이 지금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제 강경파 소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밖에 다른 세력들이 결합해가지고 있죠. 난을 일으켰는데 이 난의 명분이 뭐였냐면 지금 영조 앞에 숙종 뒤에 살짝 끼어있는 경종이라는 누구야 그러니까 장희빈의 아들이 있었어요. 살짝 거쳐가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 경종의 죽음에 의무를 표했던 거예요. 뭐라고? 이 경종 죽음에 노론과 너 영조가 관련된 거 아니냐 하면서 있죠. 네가 노론이랑 손잡고 형인 경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거 아니냐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좀 개연성이 있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었어요. 왜? 경종이 죽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요 연인군 영조가 있지 않습니까? 형인 경종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이 뭐였냐면 간장게장,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간장게장 고급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꽃감이라는 두 개, 당시에는 엄청나게 귀했던 음식들을 갖다 구해서 형님한테 선물로 줬던 거예요. 그리고 형님은 아우가 그런 선물들을 갖다 구해주니까 감사히 그 음식들을 갖다 먹었겠죠. 근데 그 음식을 먹고 얼마 안 있어서 경종이 7일 동안 피똥을 싸다가 애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간장게장과 꽃감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둘 다 각각은 좋은 음식인데 둘 간의 음식 궁합이 최악이래요. 그러니까 두 개 음식을 갖다 같이 먹으면 몸이 허한 사람들은 실제로 몸에 기가 빠져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음식 궁합이라고 합니다. 두 개 같이 먹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너네 형한테 이런 위험한 음식들을 갖다 먹인 거는 있죠. 경종을 갖다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이인자가 이제 난을 갖다 일으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난이 이제 청주성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큰 규모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병력들, 반란군들이 모여가지고 서울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영조한테는 이래저래 이제 위기예요. 그러니까 초기 이제 탕평 정책도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죠. 내 마음을 몰라주고 강경파 소론들이 반란까지 일으켜서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영조도 평범한 인물은 아니에요. 난 인물입니다. 난 인물. 영조가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의 왕의 그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조라든지 선조 같은 찌질한 왕들이랑은 좀 달라요. 영조가 이제 이 난이 일어났어. 소론을 중심으로 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있죠. 평범한 못난 인조라든지 선조 같은 왕들이었다면 이 반란군 진압을 갖다가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고 자기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노론한테 군사를 갖다 맡겨서 소론을 진압을 했을 거예요. 왜? 소론 애들 못 믿을 만하네. 못 믿으니까 무서우니까. 그런데 영조는 있지 않습니까? 노론이 아니라 소론에게 권력을 줘서 군사권을 줘서 소론을 진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소론이 배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주사위를 떠는 거죠. 도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도박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국에는 소론이 반란이 일으켰기 때문에 노론이 권력을 갖다 독점하게 돼요. 근데 나름대로 영조도 이제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애들이 왜 난을 일으켰겠니? 너네가 너무 독주하고 너네가 권력을 갖다 독점하고 너네 마음대로 하니까 소론 애들이 삐져가지고 반란 일으킨 거 아니냐? 그리고 소론 애들 중에서도 이렇게 반란을 진압할 만한 믿을 만한 애들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네 너무 혼자서 권력을 독점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할 말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인자의 난은 영조의 위기였지만 영조는 이 난을 통해서 있죠. 어떻게 보면 노론을 갖다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얻은 나름대로 이제 훌륭한 이제 이런 그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자의 난을 통해서 이제 명분을 얻은 있죠. 영조는 있죠. 인자의 난 이후 진짜 영조의 색깔의 본격적인 탕평책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론 탕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완론 탕평은 온건한 탕평책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왜 온건한 탕평책이라고 평가를 받는지 어떤 성격의 탕평책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소론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온건한 인물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탕평파라는 그룹을 갖다 만들었던 거예요. 극단적인 애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있죠. 온건한 애들, 타협이 가능한 애들을 모아서 탕평파라는 그룹을 만들고 얘들을 갖다가 얘들에게 힘을 실어줬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영조의 완론 탕평입니다. 온건한 애들을 모아서 얘들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해서 이제 온건한 탕평책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영조의 평생의 이제 수건이 이 탕평 정책이에요. 그래서 탕평 노래를 불러요. 아예 탕평 비석이요, 비석. 성균관 학생들을 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균관에 소인들이나 무리지어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지 군자는 안 그런다면서 너네 싸우지 좀 말라면서 이런 비석을 갖다 세워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탕평채는 요리를 갖다가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비빔 요리 같은 거예요. 비빔 요리 같은 거. 요리도 이게 딱 하나의 재료만 가지고는 제대로 맛을 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재료가 섞여야지 맛이 나잖아. 그러니까 너네 혼자 독초하지 말고 같이 공존하면서 정치하자. 이런 얘기를 갖다 요리를 통해서 또 하는 거예요. 탕평채. 탕평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옷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놓고 옷도 이제 하나의 재료만 쓰면 멋이 없지 않느냐. 여러 개 재료 써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조가 사형삼심제라든지 가혹한 형벌 개선을 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너네 경쟁을 하긴 하되 너무 빡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승리했다고 패배한 몽당들 다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죽이지 말라. 사형삼심제. 그 다음 가혹한 형벌은 이렇게 하지 말자. 가혹한 형벌 개선. 이거 세종 따라한 거예요. 세종. 영조 캐릭터 중에 하나가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영조가 엄마가 무술이에요. 엄마 무술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형 죽음이랑도 연루됐다는 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통성이 되게 약했던 임금입니다. 조선의 임금들 중에 정통성이 제일 약했던 임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개혁적인 정책들을 갖다 펼칠 때 전대왕들의 권위를 빌리려는 성향들을 보여줘요. 전대 훌륭한 성군으로 평가받았던 거 있죠. 태종이라든지 세종 같은 훌륭한 임금들의 훌륭한 정책들을 갖다가 따라하려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줘요. 이 세종이 실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 따라했고 이후에도 이제 몇 번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조가 있지 않습니까? 실시했던 이제 탕평정책, 영조가 정조가 실시했던 탕평정책은 기본적으로 왕이 강력한 힘으로 있지 않습니까? 싸우는 두 개의 붕당을 갖다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탕평정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이 이렇게 탕평정책을 실시하려면 신하들의 힘은 약해지고 있죠. 왕의 힘은 강해져야지 탕평정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붕당의 기반 약한 신하들의 힘을 갖다 약화시키기 위한 붕당의 기반을 갖다 약화시키기 위한 작업들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갖다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붕당의 기반 신하들의 힘을 갖다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냐면 이조 전랑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 때 동인과 서인이 분열됐던 원인 중 하나가 이 이조 전랑 자리를 갖다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동서인이 형성되었다 했습니다. 그 이조 전랑 자리 놓고 애들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영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랑 자리 자체를 갖다 쓸모없는 자리로 만들어 버려요. 전랑이 가지고 있던 핵심적인 권한들을 다 뺏어 버리는 겁니다. 전랑이 왜 무섭냐면 3사 언간들을 갖다가 선발할 수 있는 통청권이라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 통청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랑자리 하는 거 없어. 그 다음에 또 후임자 청구할 수 있는 자천권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전랑의 아주 강력한 힘들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전랑자리 가지고 맨날 싸우니까 애기 둘이서 막 싸우는 거야. 아들, 딸 둘이서 장난감 하나 가지고 장난감을 갖다 서로 가지고 놀기 위해서 둘이 맨날 머리끄댕이 잡고 울고불면 싸우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이 이 장난감을 갖다 없애버리거나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못 가지고 놀게. 그거랑 똑같은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2조 전랑자리를 갖다가 이제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공론의 주제자였던 살림 들었습니다. 인조 이후에 있죠. 지방의 사림들 중에 대장 선생님격인 살림들이 중앙으로 불려 올라와가지고 붕당 간의 이제 경쟁을 갖다 주도했다고 했습니다. 송시열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런 살림들을 갖다 전부 다 시골로 내려보내버려 그러니까 이제 너네 시골에 가서 놀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림들, 향촌의 사림들의 3대 무기가 있다고 했어요. 일명 유향소. 유향소. 요 중에서 이제 소가 서원이거든요. 소자를 싹 눕히면 서자가 돼요. 그러니까 서원을 갖다 절반 정도로 축소시켜서 사림들의 영향력, 힘을 갖다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사림들의 붕당들의 기반을 약화시켜 가지고 이 탕평 정책을 갖다 실시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왕권은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조선 후기 3대 법전이 있어요. 조선 전기 3대 법전. 어차피 여러분 사회사 가면 있죠. 6대 법전. 조선 전 후기의 6대 법전을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는 조경경이라는 3대 법전이 있어요. 조경경. 자, 조선 경국전, 정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같은 태조 때 있지 않습니까? 조준이 경제육전이라는 법전을 썼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 전기 법전의 끝판왕인 경국대전 성종때 나왔다고 했어요. 요게 조선 전기 그 경국대전을 향한 있지 않습니까? 조선 법제 정비와 관련된 조선 전기 3대 법전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3대 법전이 뭐냐면 쏙대대예요. 쏙대대. 조경경 쏙대대. 두 번째 글자가 지금 반복이 되니까 뭔가 어감이 있죠. 그러니까 리듬이 있죠. 조경경 쏙대대 해가지고 요 조선전기 법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전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전기는 경국대전, 조선 후기는 쏙대전이라는 법전이 가장 중요해요. 요 쏙대전이 영조 때 등장하게 돼요. 쏙대전은 속편이란 뜻이에요. 경국대전의 속편. 경국대전 만들어내고 나서 수백 년 동안 작은 법률 변화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그걸 갖다 싹 한번 이제 정리하는 새로운 법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정조 때 곱했고요. 대전 통편,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의 대전 해통에서 요 6개 법전을 순서를 잡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조선 후기의 가장 중요한 쏙대전이 영조 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균역법이라는 법, 조선이 이제 조선과 관련된 조세제도와 관련된 5대 개혁법을 우리가 경제사 가면 배우게 될 거예요. 그 5대 개혁법 중에 하나로서 조선 후기 3대 개혁법 중 하나인 있죠. 균역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조선 전체로 보면 5대 개혁법이고 조선 후기로 보면 3대 개혁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균역법이라는 나름대로 중요한 개혁법이 영조 때 실시가 돼요. 균역법은 군역의 부담을 갖다가 완화해주는, 원래는 2필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절반으로 줄여주는 개혁법입니다. 단순 암기를 해주세요. 일단 그 다음에 영조가 따라쟁이라고 했어요. 영조가 태종이랑 세종을 많이 따라한다 했어요. 태종이 실시했던 신문고를 부활시키는 모습 보여줘요. 연산군이 신문고 폐지했었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신문고로 갖다가 영조가 다시 부활하는 모습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또 누구야 그러니까 태종이 청계천 처음으로 설치했어요. 이 청계천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다시 이제 대규모 이제 뭐 준설공사 이렇게 뚫는 이런 공사들을 갖다 또 했던 거예요. 이건 태종 따라한 거죠. 태종의 영향을 받은 거. 4번, 6번. 자, 이렇게 이제 영조가 이제 1년에 탕평 정책을 아주 야심차게 열심히 펼쳤어요. 그리고 성과도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개혁왕으로 평가를 갖다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영조의 탕평책이 완전히 완성된 정책은 아니에요. 완성된 황국 정치의 폐단을 바로잡은 이런 이제 완성된 정책은 아니에요. 한계도 있었던 거예요. 이 영조의 탕평 정책, 완론 탕평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모화변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나중에서 사건 몰라도 시험에 진짜 안 나요. 이모화변도 이모화변 자체 이 문구가 자주 나오진 않아요. 이거 굳이 애울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다 알아.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진짜 자주 나와요. 사도세자 이야기, 사도세자 이야기. 영조의 아들이 있죠. 아들인 왕세자였던 사도세자를 갖다 영조가 있자 직접 뒤주에 가둬가지고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정말 자주 나오고 있죠. 영화 드라마에서는 주로 이제 사도세자와 그 아들인 사도세자 그리고 아빠인 영조 간의 어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어떤 갈등을 갖다 중심으로 이렇게 그 묘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역사 시간이에요. 역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사도세자란 인물이 소론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노론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대 기득권이었던 노론은 있죠. 이 사도세자를 갖다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커가지고 나중에 왕이 되면은 노론의 입지가 약화될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노론이 계속 영조한테 압박을 넣어서 결국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세자가 정말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노론한테 이제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정체는 있죠.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는 엄청 순화돼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실제 사도세자는 조선 최고의 연쇄 살인마입니다. 사도세자한테 목숨을 잃었던 애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그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가지고 있던 정신병의 이름이 뭐였더라? 대부증인가? 정확하게 이런 건 모르겠는데 옷 있지 않습니까? 몸에 피부에 걸친 옷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되게 입기 어려워하고 뭔가 좀 이제 되게 까다로운 그 옷을 입는 과정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갖다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궁중에 내시라든지 궁녀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세자 옷 입히려다가 죽어나간 사람이 거의 100명에 달해요. 엄청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 살해했던 인물이 사도세자입니다. 근데 이 사도세자가 이런 이제 정신병을 가지게 됐던 게 결국에는 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론이 영조를 갖다 압박하는 거예요. 영조를 압박하는 거예요. 사도세자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조는 계속 사도세자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구박을 받다 보니까 애가 결국에는 미쳐버린 거예요.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가면 사도세자를 낳은 생모, 사도세자의 생모 있거든요. 생모. 엄마가 나라를 위해서 제 아들의 목숨을 갖다 거두십시오 하면서 영조한테 직접 얘기를 할 정도예요. 완전 얘가 미쳐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도세자가 죽게 되고요. 이 사도세자의 죽음은 이제 영조의 탕평책이 붕당 문제를, 그러니까 황국의 문제를 갖다가 근본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도세자의 죽음이 역사적으로 의미를 갖는 게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태도에 따라서 그 정치적 세력이 또 나뉘는 거예요. 벽파와 시파로 나뉘는 거예요. 벽파는 사도세자 잘 죽었다. 주로 노론이요. 노론은 전부 벽파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로 노론 계열이 사도세자 잘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파는 있지 않습니까? 사도세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계열이에요. 주로 소론이나 남인이 많아. 근데 노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사도세자의 아들이 결국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빠의 죽음을 갖다가 이렇게 잘 죽었다 하는 애들을 갖다 견제하고 시파를 갖다가 이렇게 중용하려는 이런 성향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벽파, 시파 이런 키워드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도세자를 갖다 좀 미화하고 되게 안타까워하는 이런 그 정서로 이제 사도세자 얘기를 갖다가 그린 드라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조선 때부터 이런 성향이 있었어요. 왜? 이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결국 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영조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세자 얘기를 갖다 뭔가 순화하고 미화시키려고 했어요. 왜? 정조한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까봐. 정조 아빠가 미친놈이었다고, 살인자였다고, 연쇄살인마였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래도 정조한테 정치 부담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미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주 심각한 사이코패스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조와 정조라는 조선 후기에 있지 않습니까? 개혁군주들 치기에 문물정비가 한 차례 일어나는 거예요. 조선 전기의 문물정비는 그 세종과 성종을 중심으로 관악주도기 때 조선전기 문물정비가 한번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다시 한번 영조와 정조 때 대규모 문물정비가 이루어지는데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영조 정조 때 왕권이 강해지면서 나름대로 조선이 이제 안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조선 후기에 중국을 청이라는 오랑캐 왕조가 차지하게 되는데 이 청이라는 오랑캐 왕조가 있죠. 서양이랑 교류를 했던 거예요. 서구의 국가들이랑. 그리고 서구의 근대적 지식들을 갖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청나라가. 그래서 이제 이 청을 통해서 조선으로 있죠. 서구의 근대적 지식들이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새로운 지식들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종조 때 왕권이 안정되었던 시기에 1년에 이제 문물정비, 조선 후기 문물정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영종조 때 대표적인 이제 문물정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명 영조의 쏙쏙쏙 시리즈예요. 쏙쏙쏙 시리즈. 쏙쏙쏙 들어가는 거는 속편이란 뜻이에요. 속편, 후속편. 쏙쏙쏙 시리즈는 대부분 영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영조가 쏙쏙쏙 속편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영조는 정통성이 약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대왕들의 훌륭한 정치를 갖다 따라하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던 거예요. 그래, 전대 경국대전, 전대 국조의뢰, 전대 이게 병장도설 이런 거 있었어요. 진법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 잠깐 개편해 가지고 새롭게 이제 개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 영조 때 쏙쏙쏙 시리즈 나옵니다. 쏙대전, 쏙의뢰, 쏙병장도설 이런 것들 쉽게 암기하세요. 쏙쏙쏙은 영조 거다.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죠. 그다음에 이제 2번 동국문헌비고. 조선 후기에 서구적 지식이 조선으로 이제 유입되는 거예요. 청을 통해서. 그러면 이 새로운 지식들을 갖다 정리하기 위해서 백과사전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요. 조선 후기 별명이 백과사전의 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 많은 백과사전 중에 되게 중요한 백과사전 중 하나가 동국문헌비고예요. 이것도 중요하긴 하죠. 백과사전 중에 좀 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보통 이제 백과사전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쓴 백과사전들이 많아요. 근데 동국문헌비고는 국가에서 가능한 대규모 백과사전이에요. 이게 100여 권인가 200여 권인가 엄청난 규모로 있죠.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만든 그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그리고 3번은 그냥 역사적 우연이에요. 우리 영조와 정조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영조 경쟁자가 숙종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정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둘을 구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영조 때 있죠. 이거 역사적 우연이에요. 이상하게 지도지리지가 많이 나와요. 정조는 지도지리지와 관련된 역사적 국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영조는 이상하게 지도와 지리지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조선 후기 가장 대표적인 지도 중 하나인 있죠. 정상기의 동국지도. 우리 나중 가서 배울 건데 미리 암기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중환의 택리지. 조선 후기 가장 대표적인 있지 않습니까? 지리지예요. 이런 책들이 전부 정조 때 나와요. 그 밖에 C급, D급 지도 지리지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상하게 영조 때는 지도 지리지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정조 때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원록. 무원록은 뭐냐면 이거는 법의학서예요. 그 법의학서가 뭐냐면 범죄와 관련된 의학이에요.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 세종 때 원래 무원록이 처음으로 나와요. 근데 이 무원록을 갖다 영조, 따라쟁이 영조가 또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조 때 만들어진 무원록이에요. 세종 때 만들어진 거랑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수식어를 붙이면 어떻게 붙이냐면 둘 다 수식어 떼고 그냥 무원록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 두 개를 구별할 때는 이렇게 불러요. 세종 때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신주무원록 부르고 있죠. 영조 때 조금 개찬을 했으니까 증수무원록 이렇게 부릅니다. 영조가 세종이랑 태종 정말 많이 따라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조 이후에 있죠. 왕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이제 사도세자가 이제 그 죄인으로 이제 목숨을 갖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정조는 죄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할아버지 영조가 있죠. 이 손자를 어떻게든 왕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일찍 죽은 아들이 있죠. 왕자의 아들로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아들의 그 양자로서 있죠. 양자로서 정조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왕이 된 정조가 처음에 딱 옥자에 앉아서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 딱 되고 나서 노론들 쫄았겠죠. 벽파들. 근데 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엄청 과격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노론들은 이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우리 노론 벽파들 다 제거하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그 정조가 왕위에 앉고 나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있죠. 그 다음에 행보로 보면 정조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대략적으로 우리는 이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하고 이제 옥자에 딱 앉고 나서 정조가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기존의 영조 때 있지 않습니까? 주요한 정치 세력이었던 척신 세력. 척신이면 외척들 얘기하는 거예요. 친척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관은 내시들 얘기하는 거예요. 정초 때 이제 권력을 잡고 영조를 도와줬던 있죠. 이런 세력들을 갖다 다 배제해버리고 있죠. 자기에게 권력을 갖다 집중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벽파들을 갖다가 뭐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그 정조의 정치적 행보로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 그리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의 탕평정책이 완성도가 낮아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완론탕평처에 내 아버지가 이제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할아버지랑은 다른 정책, 다른 탕평 정치를 펼칠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때 주요 정치 세력을 갖다 배제해버리고 자기에게 권력을 갖다 집중시켜서 있죠. 적극적인 줄론 탕평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정조의 탕평 정책을 줄론 탕평이라고 했는데 이 줄론 탕평 정책이 적극적인 탕평 정책이라고 했어요. 왜 적극적인 탕평 정책이라고 수식어가 붙는지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정조는 있죠. 영조랑 달리 영조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의 역대 임금들 어떤 임금이랑 비교해서도 있죠. 학문적인 성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아빠 사도세자가 할아버지 영조한테 결국 미움을 받아가지고 있죠. 뒤주에 갇혀서 잔인하게 목숨을 갖다 잃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영조가 사도세자를 갖다 가장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애가 공부를 안 해요. 사도세자는 전형적인 체육인 스타일입니다. 칼싸움 좋아하고 말 타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조 눈밖에 났던 겁니다. 영조는 자기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라도 좀 제대로 된 아들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성군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이제 부족한 정통성을 갖다 메워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사도세자에 대한 사랑이 엄청 지극했어요. 근데 애가 클수록 공부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칼싸움하고 뭐 이렇게 말이나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조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아들한테 계속 이 기대감이 이게 아들한테 이게 스트레스로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게 됐던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빠가 공부 안 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눈 밖에 나서 목숨까지 잃는 걸 갖다가 정조는 어렸을 때 이미 다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뒤주에 갇혀가지고 아버지 죽어가는 모습들. 그래가지고 이제 정조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공부를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왕이 될 때쯤 정조는 있죠. 조선의 최고 학자 수준, 조선의 정조를 따를 수 있는 학문적 성취를 이룬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학문적 성취가 높았던 거예요. 이런 이제 정조의 높은 학문적 성취를 갖다 반영해주는 정조의 호가 있어요. 호. 만천명월쥐농.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조 스스로 지은 있죠. 자기의 호예요. 자기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거창하게 지었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하늘 위에 떠 있는 밝은 달이라는 거예요. 자기 학문적 성취가 저 밝은 보름달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신하들, 너네들은 저 땅 밑에 기어다니는 벌레, 개, 강아지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 학문적 성취가 그만큼 높음을 갖다 과시하는 후가 바로 만천명월쥐농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정도 얘기해도 될 정도로 있죠. 학문적 성취가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높은 학문적 성취를 바탕으로 해서 있죠. 정조는 탕평정치의 중심에 뛰어듭니다. 할아버지는 탕평정치 중심에 없었어요. 그냥 온건한 애들을 모아놓고 너네끼리 한번 잘 알아서 해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조는 있죠. 자기가 직접 신하들이 논쟁하면 그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야 이거는 이래서 옳고 이래서 틀렸어 하면서 있죠. 직접 시비를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정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학문적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정조의 줄론 탕평이에요. 직접 기준으로 갖다 제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줄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정조는 이제 아무래도 있지 않습니까? 아빠의 죽음을 갖다 애도했던 있죠. 시파에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마음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론이라든지 남인이 있죠. 시파 계열을 갖다 주로 등용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최재공이라는 재상이랑 정약용이라는 젊은 신진 천재 관료가 이제 있죠. 이런 인물들이 남인 계열들이요. 하지만 뭐 남인이 붕당으로서 이렇게 부활할 때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뛰어난 남인들이 등장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탕평시설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탕평자 들어가는 문구는 그냥 기본적으로 영조글로 암기를 하세요. 영조글. 영조가 대부분 썼어요.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뭐냐면 탕평평실이에요. 예외를 암기하세요. 예외를. 그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탕평자 들어가는 탕평비, 탕평채, 뭐 탕평, 뭐 어쨌든 이런 것들, 탕평의 이런 것들 전부 영조고야.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는 게 침전 이름을 갖다 탕탕평평실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이거는 정조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암기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조의 이제 줄눈탕평도 기본적으로 좀 세고 있죠. 강한 적극적인 탕평 정책이란 걸 빼고는 할아버지의 탕평 정책이랑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고 신하들, 붕당들의 힘을 견제해가지고 강력한 왕이 있죠. 신하들의 싸움을 갖다 뜯어말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붕당의 기반 약화시키는 모습 보여주고요. 똑같이 왕권 강화하려는 모습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붕당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영조는 있지 않습니까? 소원을 갖다가 절반으로 줄였어요. 근데 이제 정조는 뭐라 하냐면 유양소중에 있지 않습니까? 향약이 원래는 사림들이 주관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 수령한테 빼앗아서 줘버려요. 그러니까 사림한테 빼앗아서 수령한테 줘버려요. 유양소중에 있죠. 향은 정조가 무력화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원은 영조가 이제 무력화시켜버리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왕권 강화해야 되겠죠. 민생 안정 자체가 이제 왕권 강화랑 연결이 됩니다. 왕권 강화, 민생 안정을 위한 또 일련의 정책들 펼치죠. 자, 제가 이제 교재 보시면은 정조에 있지 않습니까? 정조에 왕권 강화, 민생 안정과 관련된 정책들을 갖다 이제 세 개의 박스로 소박스로 이제 나눠놨는데 요게 나중에 고난도 문제 대비해요. 고난도 문제 대비해 가지고 이제 정조의 초기 정책, 후기 정책 구별하는 이런 문제들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안 나와요. 그냥 영조보다 정조보다만 구별할 수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배울 때부터 아예 체계적으로 배우면 좋아요. 정조가 초기에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있죠.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개혁 세력, 자기 개혁을 뒷받침해줄 정치 세력들을 육성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두 개의 제도가 하나가 규장각이고 하나가 초계문신제예요. 규장각은 있죠. 개혁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왕의 이제 원래는 왕실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이었던 이 규장각이라는 기구를 갖다가 자기의 비서실 역할을 하는 개혁기구로서 개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 문신 교육을 갖다 주관하면서 있죠. 젊은 개혁 세력들을 갖다 육성하는 정조의 개혁기구 규장각. 세종에게 집현전에 있었다면 정조에게 규장각에 있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갖다 해주시면 돼요. 이 규장각에서 이제 규장각 2층 건물이 있어요. 이게 규장각이 주암루라고 2층 건물, 창덕궁의 2층 건물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2층 건물, 1층이 규장각이고 있죠. 2층에서 뭐를 했냐면 초계문신제라는 수업을 했어요. 수업. 우리 왕이 하는 수업하면 여러분이 떠올라야 되는 게 경연이라는 게 있어요. 경연. 신하가 왕에게 하는 있지 않습니까? 수업 경연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경연이라는 수업. 근데 이 초계문신제는 반대요, 반대. 정조는 있지 않습니까? 그 경연을 폐지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조가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정조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신하가 거의 없었어요. 정조 때는 경연이 뭐 크게 뭐 제대로 이제 역할을 수행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반대 현상이 초계문신제예요. 똘똘한 정조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신하들을 갖다가 스승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재교육을 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규장각 2층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규장각 그리고 초계문신제가 바로 이제 정조가 초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개혁 세력들을 갖다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 제도하에서 등장했던 애들이 정약용 같은 애들. 나머지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일단 심화 가면 이제 다 구경은 할 애들입니다. 강농 가거나 그러면. 근데 일단은 이제 정약용만 확실히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대전통편. 아까 쏙대대 얘기했죠. 쏙대대. 두 번째가 바로 정조 때 대전통편이에요. 이거 원래 속대전이 더 중요해요. 유명해요. 그러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얘가 더 자주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속대전은 너무 암기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속대전 쏙쏙쏙 시리즈 영조 이렇게 해버리면 시험에 틀릴 일도 없고 이름이 비슷한 뭐 법전도 없어. 근데 대전통편은 있지 않습니까? 자, 나중에 이제 개항기 초기 정근대 조선과 개항기 조선의 사이에 끼어있는 흥선대원군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혁가가 있거든요. 요 개혁가가 대전해통이라는
조선의 이제 마지막 법전을 갖다 쓰게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요 해통이랑 통편이랑 이름이 비슷한 거예요. 가지고 요 두 개를 갖다 크로스해서 오답을 엄청 자주 만듭니다. 요 두 개 구별하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조 있죠. 여러분 드라마 보면 현빈 같은 인물들이 정조의 역할을 갖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늘씬하고 이제 훈남 정조 이렇게 이제 떠올리시는데 실제 정조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되게 통통했다고요. 되게 통통해. 가지고 이제 정조는 통통한 편이다 해서 대전 통편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실제로 통통했다고 합니다. 정조가 이제 무예가 되게 뛰어났다고 했는데 정조가 뛰어났던 무예가 뭐냐면 활쏘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운동할 수 있는 활쏘기. 실제로 좀 뚱뚱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에 있지 않습니까? 히읗자 들어가니까 대전 해통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둘을 바꿔서 오답이 자주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조의 이제 후기 정책들이요. 정조가 이제 뭐 초계무신제라든지 규장각, 대전 통편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이 구축되고 나면 있죠. 후기, 정조 후기 1790년대 여러분이 아직 연도 감각이 없죠. 근데 미리 예습을 해놓으세요. 1790년대가 정조에 있지 않습니까? 후기예요. 후기. 어느 정도 이제 왕권이 완성되고 나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이 강화되고 나면 노론과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모습들이 등장해요. 왕권이 충분히 강해지기 전까지는 노론한테 함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정조도 이렇게 이렇게 막 노론한테 이렇게 도전한다든지 노론과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왕권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론과 경쟁하는 노론과 각을 세우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정조 후기에 신해통공이라는 정책은 있죠. 경제사에서 엄청 자주 나와요. A급 정책입니다. 신해통공. 정조 이제 90년대 초에 실시됐던 정책으로 써 있죠. 이게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지만 단순히 암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였다.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경제사 들어가야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전상인이라는 애들이 특혜상인이고 있죠. 이 특혜상인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었냐면 노론의 돈줄이에요. 노론의 돈줄. 그러다 보니까 정조는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전상인들을 갖다가 견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전상인이 가지고 있는 특혜를 갖다 하나 없애버리고 있죠. 자유로운 상공업을 갖다가 이렇게 육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신해통공이라는 정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천주교 박해. 정조가 먼저 때렸어요. 노론의 돈줄을 재기 위해서 신해통공이라는 경제정책을 펼치니까 있죠. 노론이 정조를 갖다 압박하면서 정조한테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해에 있었던 신해박해라는 사건입니다. 신해박해. 신해박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가 나온 천주교 박해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박해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정조의 신하들 중에 천주교 신자들이 많아요. 가지고 정조가 이제 노론의 돈줄을 째니까 있죠. 노론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정조 신하들을 갖다가 사이비로 몰아가지고 정조 신하들을 갖다 제거하려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 과정에서 등장했던 게 신해박해라는 사건,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가 나왔던 우리나라 이제 박해입니다. 정조 때 시작되는 거죠. 정조는 정조 측근인 남인들이 천주교 신자가 많기 때문에 천주교 박해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노론이 이제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당사자만 처벌하는 모습 보여줘요. 신해통공, 신해박해. 자, 그리고 신해박해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정조가 노론한테 다시 복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체반정 사건이라는 겁니다. 문체반정. 노론 계열에 있죠. 박지원이라는 엄청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박지원이 엄청 파격적인 글씨체를 하나 개발하는 거예요. 그 파격적인 글씨체로 청나라 기행문을 갖다 쓰게 되는데 이 글씨체를 보고 정조가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노론 보고 야, 내 신하들 남인들 중에 천주교 신자들 많다고 노론에서 뭐라고 했지? 근데 너네 노론 집안 애도 문체를 갖다 이상하게 쓰던데 하면서 있죠. 문체를 갖다 옛 고문체로 돌아가자면서 문체반정이라는 사건을 갖다 일으키게 됩니다. 요거 나중에 강론에서 다시 다룰 내용이에요. 미리 예습한다는 차원에서 모르겠으면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단순 암기라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정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왕권 강화되고 나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친위부대를 만들어요. 장룡령이라는 친위부대.
정조가 공부를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조가 불면증이 있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암살이나 독살 위험에 시달렸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해도 뭐 4, 5회 이렇게 있고 비공식적인 것까지 하면 술을 세지 못할 정도로 있죠. 노론이라든지 이쪽 계열에서 계속 정조를 갖다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애가 잠을 못 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잠을 못 자는 시간에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 공무원 시험도 이제 단기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그 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일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막 잠이 오고 공부가 정말 하기 싫으면 합격했을 때 여러분의 모습과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공부를 갖다 하고 싶으실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몇 년 하다 보면 그게 그 제가 주변에서 이제 보거나 그리고 이제 저도 뭐 비슷한 경우를 한번 해봤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몇 년 하다가 잘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뭔가를 할 자신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경력이 단절됐지 않습니까? 그 단절된 상태에서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뭐 중후반 이렇게 중반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나이가 많아가지고 신규 사원으로 들어가기 좀 어려워져 버려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 시험 한 몇 년 이제 공부를 해버리고 뭐 이제 새로운 기업에 들어가려면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이 있죠. 어린 사람들이 신규 사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신규 사원으로 가려면 뭔가 좀 이상해. 그리고 잘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이게 쉽게 시작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시작을 하면 있지 않습니까? 꼭 합격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 정말 자신감도 없어진 상태고 동시에 현실적으로 대안들도 많이 축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시작을 하셨으니까 있죠.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합격을 해서 나가세요. 공무원 시험이 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이게 경쟁률이 저 때는 200대 1, 100대 1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열심히 하는 애들은 합격할 만한 자격이 있는 애들은 다 합격해서 나갔어요. 지금은 이제 경쟁률이 되게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공무원을 많이 뽑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상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만 열심히 하고 자기만 바로 하고 자기만 합격할 자격을 갖다 갖춘다면 있죠. 분명히 합격할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가지고 이제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꼭 합격해서 나가십시오.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떨어지고 이러시면 그 앞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찾으면 다른 길들이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뭔가 이제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는 기회들이 많이 축소돼 있고 그리고 많이 위축돼서 자기 개인적으로도 큰 실패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위축돼 가지고 그 일을 갖다 이렇게 할 엄두를 갖다 못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이제 화성축조 보도록 하죠. 이 화성축조는 완전히 노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면전의 선포라고 볼 수 있어요. 정조가 있지 않습니까? 화성이라는 수원 화성이라는 도시를 갖다 하나 건설해요. 도시를 건설한 이유는 뭘까요? 천도하기 위함이에요. 천도라고 하면 수도를 갖다 옮긴다고 하면 그 나라의 기득권을 갖다 바꾸는 이런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득권이었던 노론한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면전을 갖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남인 그 최재공 그리고 이제 정약용 등이 주도해가지고 이 화성을 갖다 축조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정치, 군사, 상업, 복합 도시 엄청난 완성도로 아주 훌륭한 도시를 갖다 하나 건설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얼굴마담은 최재공이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을 많이 했던 게 젊은 천재였던 있죠.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많은 활동을 하게 돼요. 서양에 있지 않습니까? 기술 도서들을 갖다 그 기기 도서리라는 책을 갖다 참고해 가지고 있죠. 거중기라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건축 기간이라든지 비용을 갖다 엄청나게 단축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수원 화성을 갖다 만드는 과정에서 정조가 이제 백성들을 갖다 아주 많이 고려하는 이런 성군으로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 도시라든지 어떤 이런 관청 같은 게 하나 형성이 되면 이걸 갖다 이제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들을 갖다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게 시설들을 만들게 되면 결국 백성을 갖다 수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 수탈하지 말라고 대유둔전이라고 해가지고 있죠. 이 수원화성을 갖다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들을 갖다 충분히 잘 충당할 수 있는 그 둔전, 국가의 땅, 농지도 이제 같이 마련하는 모습 보여줘요. 농지랑 저수지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수원에 사시는 분들, 수원이랑 인연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원에 가면 만석호라는 게 있어요. 만석호. 수원에 엄청 유명한 이제 그 휴양 공원 같은 곳이 호수 공원 같은 곳이에요. 그 만석호가 바로 여기서 그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원화성 만드는 과정에서 농지를 만들고 농경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만석거, 만년제 이런 저수지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만석호가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수원화성 축조가 있죠. 결국에는 이제 그 종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노론에 대한 전면전, 나 천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득권, 조선의 기득권을 갖다 아예 싸그리 시스템 자체를 갖다 아예 싸그리 바꾸고 싶다. 이런 이제 선언이었죠. 그리고 이 선언은 얼마 안 있어서 종조가 의문의 죽음을 갖다 맞이하게 되어버리니까. 갑자기 종조가 드러놓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젊은 나이에 목숨을 갖다 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살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그 노론한테 이제 살해당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에는 뭐 독을 썼다든지 이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수원화성 축조, 수원화성이 이제 완성되고 뭔가 이제 종조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수도를 갖다 옮기려는 시도들을 갖다 하는 과정에서 종조가 갑자기 죽어버리거든요. 의문이 많이 남는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종조 같은 경우는 있죠. 자. 당시 최고의 기득권이랑 노론이랑 경쟁하는 사이였어요.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힘을 가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백성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백성들한테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의 언로, 말의 길을 갖다 확대해 주는 모습 보여줍니다. 화성 축조하고 화성에 이제 아빠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거든요. 그 사도세자의 무덤 성묘할 때 끊임없이 이제 백성들이랑 소통을 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줘요. 격쟁, 쟁을 두드려서 왕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원, 말을 올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조 때도 문물 정비가 1년에 문물 정비가 이루어졌죠. 그 중에 주요한 것만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홍제전서는 정조의 개인 문집이에요. 문집이라고 하면 학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완성된 학자들이 있죠. 자기가 쓴 글들을 갖다 모아놓은 거를 갖다 문집이라고 불러요. 정조는 일반 대학자들 못지않게 많은 학문적 성과를 남겼기 때문에 얘도 이제 문집을 갖다 남긴 거예요. 조선의 왕들 중에 유일하게 개인 문집을 가진 인물이 정조예요. 정조의 호중 하나가 홍제이기 때문에 홍제전서라고 부릅니다. 정조의 강점 중 하나가 정조의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불면증이 있다 보니까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맥락에서 일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일성록. 자, 정조가 있죠. 영조가 왕일 때 왕세손 시절 때부터 해가지고 일기를 갖다 썼는데 일기를 그렇게 잘 썼다고 했어요. 국정 전반에 대한 기록들을 갖다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조 이후에 전통이 돼가지고 있죠. 계속 이어져 가고 이게 기록이 너무 잘 돼가지고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게 됩니다. 일성록. 그 다음에 이제 정조가 무예도보 통지란에 있죠. 병력들을 갖다 훈련시키는 병법서를 갖다 하나 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버지의 유지를 갖다 이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유지를 갖다 이은 거예요. 사도세자가 확실히 좀 많이 미화됐어요. 저도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나 아들들도 그 막 살해하려는 이런 모습들 몇 번이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예도보 통지가 무예를 되게 사랑하던 그 사도세자 있죠. 사도세자가 어떻게 보면 시작한 책이에요. 근데 사도세자가 죽으면서 완성을 못 했던 책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정조가 있죠. 똘똘한 이제 규장각 사검서관들 시켜가지고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무예도보 통지. 요게 조금 중요한 게 북한의 유일한 유네스코 기록유산이에요. 우리는 유네스코 기록유산 많고 계속 또 늘어나고 있어요. 수십 개 되고 그러니까. 근데 북한은 하나밖에 없어. 그게 이제 무예도보 통지예요. 무예도보 통지. 그다음에 이제 고금도서 집성. 요거 조금 특이해요. 조금 어렵긴 한데 알아두셔야 돼요. 고금도서 집성은 뭐냐면은 당시 청나라 백과사전이에요. 청나라 최대 규모의 백과사전이에요.
근데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이 책을 갖다 수입해 오는 거예요. 수입해 오는 거예요. 우리 책도 아닌데 이게 시험에 나옵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왜 나오냐면 이 책이 들어오고 나서 이 책이 우리나라 실학에 큰 영향을 갖다 미치게 돼요. 실학자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고금도 수입성 우리나라 책 아니다. 청나라 책인데 우리나라 시험에 나온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제 영종조까지 이제 정리했습니다. 탕평 정책까지 관련된 문제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욱, 니은, 노선을 추구한 왕들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기욱, 줄론 탕평과 완론 탕평. 기본적으로는 영종조를 구별해요. 여기서 그리고 플러스 원이 된다면 숙종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세 명을 갖다 구별할 줄 아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줄론 탕평은 지읒 적극적인 정조의 정책. 당파의 옳고 그름. 그러니까 이건 정조, 그 다음에 완론탕평, 이응, 영조,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하였다. 그러면 이제 기역 정조는 환국을 시도하였다. 이건 숙종, 오답의 숙종이 나왔죠. 그 다음에 기역번, 소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이건 영조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신문고 제도를 부활하였다. 따라쟁이 영조, 그 다음에 초계문신제, 이게 이제 정조가 돼버리죠. 4번 정답. 그 다음에 화성건설, 잠시만요. 기역이, 신문, 니은 아니죠. 그러니까 니은이 영조니까 정조께 나왔으니까 이거 틀리고 그 다음에 니은 화성건설에 힘썼다.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정조니까 틀리고 잠시만 니은 신문고제도 부활하였다. 이게 정답이네요. 이게 정답. 영조와 정조 이제 매칭하는 그리고 숙종도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정말 중요한 이제 탕평 정치까지 살펴봤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조선의 마지막 정치 마디인 세도 정치로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